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회원분들과 함께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제 인생 책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무목적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사실은요, 제가 좋아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이렇게 즐거운 삶의 세계를 혼자 알기가 정말 아까워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텐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고요. 사실 그 앞에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다른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에는 웬만한 지식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웬만한 지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결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이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함께하는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느낀 것이 이 책의 많은 일화들이요. 마치 영화처럼 담겨 있어요. 혹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읽으시면서 마치 여러 편의 영화를 이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신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막 스릴 넘치는 장면도 있고요. 안타까운 장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실화라는 점과 그 인물의 내면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일화들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이 책에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소박하게나마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의 어떤 그릇에 담긴 그런 교훈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책을 사셔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만 사셔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이거 추천드립니다. 책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다시 만납시다. 네. 밑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10-1이라고 함은 10쪽 중에서, 10쪽 중에서 1쪽이라는 뜻이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이 영상을 두 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전에 올렸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거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요. 좀 글씨를 크게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0쪽이라고는 하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저라는 사람 그냥 소박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를 맛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라는 글의 일부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자기의 공포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되자 녹강 속에서의 기억은 상상을 악화시켜서 나를 형편없는 겁쟁이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 나를 훨씬 성숙한 아이로 키워줬지. 눈빛처럼 흰 여학생 칼라디로 얌전히 빗어묶은 머리를 길게 따내렸고 목소리가 노래하는 듯 고운 분이었어. 우리를 위압하고 공포로서 속박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알아챈 뒤 훨씬 수준 높은 도전,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배웠는데 그 무렵엔 꼭 집어내서 지각할 수는 없었지. 이제와 생각하니 그이는 진보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내게 가르쳐 줬던 거야. 사실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응하는 어떤 실전에 가까운
아주 쏠쏠한 팁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사실 저도 읽었지만요. 읽다 보니 이 책은 진보에 대해 알려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자는 한자로 걸을 보자입니다. 인생을 흔히 길에다가 비유를 하죠. 지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속도의 차이, 방향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동작들,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이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 그리고 사실 황석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소설가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잘 걸을 수 있기를, 더 제대로 걸을 수 있기를 이라고 말이죠. 제가 가물가물 기억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마더 테레사는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서 저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강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에서도요. 천사는 하느님으로부터 너가 알아보고 오너라.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상에 내려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끝이 있는 걸음이지만 걷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작가는요. 또렷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집대성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책 저 책의 작가의 목소리가 아주 비슷한 목소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들려오는 걸 느끼게도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요. 인간 본성을 배우는 학생이 되자라는 말을 합니다. 네, 저는 학생입니다. 저도 제가 학생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의 가, 배움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배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이런 말을 저희 신랑한테 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또 다른 배움의 학교가 있더라. 과목은 인생이더라.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런 배움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태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서 다른 소설을 보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요. 물론 재미있는 일화들, 의미 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SNS 등 일반화된 불만족의 사회입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을 노출하는 것이 SNS가 아닐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 우리는 시기심을 느끼기 매우 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서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기심. 이 시기심은 타인의 시기심도 있습니다만 여기 자신에다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의 시기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알 수 없는 적대적 행동에 어리둥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상대 행동의 동기는 어디, 무엇인가,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는 라틴어 시기심의 어근을 분석합니다. 인비디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뜻이 훑어보다, 칼처럼 눈으로 살피다, 악마의 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서워지려고 하죠. 네. 그리고 샤텐프로이데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믿기지 않겠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나오는 통제되지 못한 기쁨. 얼마나 기쁘면 통제되지 못하고 나오게 될까요?
이것이 시기심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의 과잉 반응을 재료 삼아 다시 당신을 비난하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당신을 더 많은 극적 상황으로 끌고 들어간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라.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좀 유지하라. 그들이 받는 벌은 만성적 불행이면 충분하다. 네. 그들이 사실 벌을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은 적겠죠. 이것은 근데 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움트는 이 시기심, 움이 트고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꽉 채우고 마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움트기 전부터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찾듯이 이 책은 이렇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할 때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선생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침착해, 괜찮아, 그리고 거리를 유지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라고 생생하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조언을 보시죠. 감사의 태도는 시기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사이다 같은 조언이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 삶의 온갖 긍정적인 것들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샤텐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좀 무시무시했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미트 프로이데라는 말을 기억해 봅시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직접 인용한 것인데요. 네, 이 자료에는요. 제가 만든 이 자료는 이렇게 직접 인용한 것은 큰 따옴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옆에 출처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무는 뱀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크게 기뻐하려 한다. 아무리 저급한 동물도 타인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면서 상상하면서 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최고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으로서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것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기본적인 예로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책이 9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실질적인 조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밑줄 긋고 메모도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힘들 때마다 또는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장 한켠에 놓인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그 제목만으로도 든든한 존재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게요. 제가 아까 저라는 소박한 그릇에 담아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4가지 면에서 포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말 무궁무진하도록 많습니다만 저라는 사람의 그릇에는 이 4가지, 이 4가지를 담아본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네. 나라는 사람을 감정과 이성과 자각과 태도 4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은요.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요약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먼저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이며 한거불능합니다. 감정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왜요? 한거불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감정의 작용은
무의식적이기에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말, 그리고 이성은 기수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책에서 이런 메시지도 읽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감정 있지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기쁨, 놀라움, 경탄, 감동 이런 감정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만끽. 만끽은 충분히 욕망을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자기 감정의 게이지를 끝까지 끌어올려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 그냥 채워도 괜찮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제외하고요. 부정적인 감정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요. 이성을 동원하셔야만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성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감정이 무의식적이라고 했다면 이성은 의식적인 훈련이고요. 이게 좀 본능적인 거라면 이거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본능은 감정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문명화된 세계가 아니라 예전에 살아남아야만 했던 야생 그 자체에서 말이죠. 그런 시대에는 감정이 정말 중요한 어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성을 많이 동원해야 하는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과 이성은 어쩌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두 개 이렇게 대립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저변에는, 이 감정과 이성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저변, 그 아래에는 본인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바다라는 이미지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바다는요, 그러니까 그 물의 표면 말입니다. 물의 표면을 보면 햇빛을 받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외부 요인들에 자꾸 움직이죠. 우리의 감정처럼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는 본능적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의지로 통제되기보다는 그 외부 상황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바다를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감정적인 존재야 라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쩌면 바다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즉, 이 수면은 바다의 아주 작은 극히 일부이고요. 바다의 안을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특히 심해라는 세계는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무궁무진한 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에 휩쓸리거나 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을 만큼요. 그래서 감정과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이성이 제 생각에는 이 수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요 수면이 감정이고 수면 가까운 곳이 이성이라면, 물론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는 아마추어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 저변에 위치한 이 무한한 많은 세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를 가장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시죠? 그리고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릴 적의 나를 회복하고 죽음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현재에 갇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어제라는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요. 내일이었던 문을 열고 그 내일이라는 세계를 오늘로 만들면서 그 세계를 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문을 닫고 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은 오래전에 닫힌 문이고 죽음은 아직 열어보지 못한, 하지만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만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죽음 저 너머의 세계 또는 죽음의 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를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통시적이라는 말이 국어에 있는데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면 그림자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아래, 좀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 어두운 부분, 좀 부끄러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것마저 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총체적인 나를 자각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모든 자연물은, 그러니까 지금 낙엽이 지는 계절인데요. 떨어지는 이파리 마저도 자기만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며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푸는 비문학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네, 이 책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자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정체험은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에 몰입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나의 저변에 있는 걸,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태도,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단순히 감정과 이성의 팽팽한 줄다리기만으로 타인과 세상을 향한 태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을 하나의 현상처럼 대하라라고 합니다. 현상. 날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날씨를 내가 어떻게 할 순 없겠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판단, 이런 거, 평가, 이런 게 아니라 공감, 경청,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에게 기대감을 보내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타인과 세상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탐험가로서, 아까 학생으로서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요. 탐험가로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탐험하며 자각하고 타인과 세상을 탐험하면서 자각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받아들인 대로만요. 간단히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좀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을, 여기 미안합니다. 감정입니다. 오타를 제가 고치지 않았네요. 감정을 말에 비유를 합니다. 말, 달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기수에 비유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천개의 파랑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말이 달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했는데요. 여기서의 말은 근데 그보다는 어떤 날뛰는 그런 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가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본능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우리의 뇌구조가 워낙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워낙 그렇게 진화해 왔거든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절대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본능, 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실수가 아닐까. 감정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순간이 있다면 한 발 물러나 균형을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것처럼 감정이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 지나가는 기쁨, 감정은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뭐든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기쁨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누리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정들, 사실 근데 너무 기쁠 때도 있지요. 이것도 같이 그냥 묻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이성으로, 기수로서 훈련, 연습을 통해서 좀 통제할 필요는 있겠다란 얘기인데요. 저는 습득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습, 익힐 습자고요.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의식적인 감정에 의식적인 노력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늘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 말이죠. 자, 이렇게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보았고요. 사실 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 본성의 법칙이잖아요. 내면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힘들이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자유의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 저 깊은 곳에 뭔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에서요, 감정과 이성의 어떤 힘겨루기를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거 외에 더 저변에, 저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총체성, 전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가 그런 마음으로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데요. 그것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신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행에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신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 너 자신이라는 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저도 저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응시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석사 논문의 주제로 부족한 논문이었습니다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정말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그때 그 하이데거도 본인의 책에서 우리는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디 말로써 파편적이나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금세 잊힐 테고 영원 속에 묻힐 거라는 사실은 꽤나 견디기 힘든 진실이다. 네, 진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금세 잊힐 것입니다. 영혼 속에 묻혀버릴 겁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온전한 끝에 우리의 궁극적 한계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평등하며 하나인 이유는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불확실성을 마주합니다. 죽음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확실성을 언젠가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이 뭡니까? 공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넘어가는 문지방.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이 문지방을 넘어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비슷한 말을 좀 묶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죽음 역시 당신의 친구라니요. 이것은 국어로 따지자면 역설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데드라인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면은 촉박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요. 네. 죽음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금은 다급한 마음도 들고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죽음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더 살아있게 합니다. 하얀색 바탕의 종이, 까만색 바탕의 종이를 대비하면요. 하얀색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른 책, 되게 좋은 책인데요. 모든 나이가 빛난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죽음보다 삶이 더 무겁다라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거운 겁니다. 하지만 삶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응시하면서 이 끝이 있는 무거운 삶을 더 책임감을 갖고 끝이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애정을 갖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끝을 얘기하다가 반대로 시작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릴 적 엄마와의 유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욕망의 근원이고 어머니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러하겠죠. 어린 시절 느꼈던 그것의 명멸,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뚜렷하지 않지만 깜빡깜빡 느껴지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강렬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상상을 통해 그 순간의 나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상의 힘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가졌던 호기심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가졌었던 겁니다. 가졌었던 거고요. 느꼈었던 겁니다. 유대감, 경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단절되어 있지요.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고 과거의 당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아이들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마치 유기물처럼, 생명체처럼 부분과 전체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게 유기적의 뜻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무 한 그루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을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나무가 작게 뿌리를 뻗어가면서 시작이 되었듯이 그 어두운 땅 속에 힘겹게 뿌리를 뻗어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밝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쳐나가듯이 우리도 어둠 속에 묻혀버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생생하게 느껴야만 하지 않을까요?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온갖 영양분과 수분과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듯이 우리도 어린 시절의 나를 회복함으로써 어떤 충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의 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른의 추론 능력을 함께 가진 상태를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상상을 뒤에서 좀 더 봅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상상을 할 때 말이에요.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서 수업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와 아주 유사한 뇌의 전기적, 화학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뇌에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처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어마무시한 상상력의 힘을 어릴 적을 회복하는 데 쓸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릴 적을 상상하여 회복하고 내가 언제, 어디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죽음이 찾아올지도 상상하면서 전체적인 나의 전체성을 회복해보는 겁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간이 현재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함을 우리는 거슬러야만 합니다. 인간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 사고는 인간의 시스템 안에 있다. 당연한 겁니다. 현재란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지금 당장 주어진 것에 열중했기에 이렇게 그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오고 있다. 인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시야를 넓고 깊게 가져가면서 생각을 품자라고 말이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흘러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진아영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의 강연을 제가 봤는데 세바시라는 좋은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곧장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다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만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자신의 절대적 존재가치,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부분을 가야 돼요. 네, 이 부분입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흐름을 우리는 때로는 거슬러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현재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연한 흐름에서 자꾸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되겠습니다. 연어 아시죠? 네, 그런 식상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은 그런 흐름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자,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억눌린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회화라는 이름이 있지요. 저도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를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사회 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억누르거나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뭔가를 놓치거나 저 스스로 뭔가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몸집이 작지는 않지만 내가 하찮은 미안합니다. 네, 이거 튀어나가네요.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은 강해진다. 좀 진정하라고. 지금 진지한 시간이라고. 정신 차려. 네, 반성하겠다고 합니다. 뚜껑이요. 네, 이 개그를 지금 개그 코드를 발휘할 때가 아닌데, 그쵸? 진지하게.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남들과 많이 비슷해졌다. 당신은 진짜 당신을 이루는 부분, 진짜 당신을 이루는 부분, 그렇지만 잃어버린 그 부분을 재발견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는 대단한 회복력과 겁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덤벼! 하는 그런 태도. 소심함은 대체로 습득된 자질이다. 대담한 기상과 긍정적 형태의 공격성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 자아의 깊은 부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 이 페이지 부분에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강렬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물론 이 책의 어느 한 부분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서 공격적인 면조차도 우리는 포용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긍정적 형태의 공격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성격의 어두운 면을 알아야 타인에 대한 관용, 너그러움, 포용하는 힘도 커진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 개인의 의식적 삶에서 덜 구현될수록 그 그림자는 더 두껍고 짙어진다. 이때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누르려는 모든 면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좀 구현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두껍고 짙어진 그림자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차원적 자아를 우위에 두되 그림자, 저차원적 자아도
방출,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각성해야 합니다. 지켜본다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응시하고 지켜보고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각성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교정, 통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진짜인 내가 되고 더 온전해지며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면 그것을 통제하고 방향을 틀어 행여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 방향을 틀어 다른 것과 통합시킬 수 있다.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 안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은 부분과 다시 접속할 수 있다. 나는 상실을 했네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상실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상실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알아야지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나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을 따름 그 몰랐던 비축된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과 좀 더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마음이 자유롭게 논일 때 직관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했죠. 마음이 자유롭게 논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림자를 좀 놀라고 풀어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자아로서 가만히 보셔야겠죠. 나에게 이런 그림자가 있었구나 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림자 말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어릴 적을 회복하라는 말과 좀 겹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상실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또는 그림자가 되어 가라앉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억누른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그림자와 상실된 것들에 대해서도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8쪽을요. 해법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라는 how to,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나약한 성격은 훌륭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자질을 무위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강인한 성격은 훌륭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자질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든다. 제대로 기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좀 강해집시다. 그런데 성격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왜 그런지 바로 이따 얘기해 볼게요. 셰익스피어는요. 영국의 자랑이죠. 어느 여왕이 얘기했다죠? 식민지인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세상이 모두 무대요. 사람은 모두 배우일 뿐 사는 동안 여러 역할을 맡게 된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무대, 여러분은 배우, 저도 배우, 그리고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personality라는 인격은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하고요. 가면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좀 연결이 되시죠? 배우로서 가면을 좀 써야 되겠죠? 가면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격은 상당 부분 가면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 역할을 맡을 거라면 가급적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라고 말이죠. 가식이나 이런 의미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성격,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무엇을 조각하거나 도장을 찍는 도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땅땅 찍는 거잖아요. 도장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기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그런 패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 성격이 이렇게 도장 찍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에 작가는 말합니다. 성격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근데 어떡하죠? 나약한 성격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문맥상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자 보시죠. 패턴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아까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즉 도장을 찍고 찍듯이 특정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성격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격을 막 바꿔야 돼 라기보다는 나의 패턴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반복되는 행동, 패턴 바꾼다면,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나에 집중하자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까 나의 전체를 회복하자라고 말했는데요. 나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 라고 하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의 특정 행동, 반복되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일 것입니다. 역경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경과 고통은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돌에 맞아서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온 돌에 맞아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돌멩이에 맞게 될까요? 크든 작든 말이죠. 그렇지만 반응을 정하고 그 반응에서 비롯될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신한테 있다. 여전히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를 위로하는 강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떤 어둠에 갇히게 될지언정, 비록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는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목적의식을 뚜렷이 의식하고 방향성을 갖고 내가 가진 에너지를 생생히 느낀다면 우리는 더 분명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비전부터 정립하고요. 그 크나큰 비전을 일단 정립해 놓고 바르게 세워 놓고 거꾸로 현재라는 그 세분화된 작은 시간들이죠. 여기에 접근하여 목표에 이르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길을 창조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는 겁니다. 길은 창조하는 겁니다. 비전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절정 체험, 제가 아까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언급한 그것인데요. 당신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인생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뭔가 크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리고 몰입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일에 깊이 빠져들어서 자아를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까 낮에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애석하게도. 그분이 일이 자기에게는 도피처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모든 힘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몰입하게 해주는 도피처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순간이 아닐까요?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철저한 개성을 갖고 있다. 개성이란 자연이 새겨놓은 것으로 여러 영향에도 불구하고 더 끌리는 주제, 활동이 있을 것, 소명의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은 그 자라남에 따라 받게 되는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그 본질적인 나의 개성이 아니라 나의 개성을 퇴색시키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끌리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작가는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4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나를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를 토닥토닥도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면서요. 그 공부를 완성할 수는 없겠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타인과 세상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성공, 실패를 겪곤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조차도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물러나 균형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한 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일 수밖에 없으니 한 발 물러나서 감정을 좀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꾹꾹 눌러주는 그런 대응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요. 이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되게 영화 같았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일화는 사실 그런 일화는 아니고요. 아주 짤막하게 소개된 것이었는데요. 네, 이분 아시죠?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났을 때 일입니다. 개에 물린 경험으로 개를 무서워하는 메르켈 총리입니다. 개에 물린 경험으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과의 사전에 약속된 만남인데요. 거기에 일부러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 푸틴 대통령이. 아마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메르켈 총리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테니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위축되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샤텐 프로이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침착하게 차분히 대응하며 푸틴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고 약속된 만남을 차분하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푸틴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얼마나 유치하고 좀스러웠는지 그렇게 보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남북 전쟁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고 경청입니다. 모든 주장을 가늠하고 기다리고 관찰하고 때때로 양보했으나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올곧은 목표를 유지하며 국난을 극복해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목표는 뚜렷해야만 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다 듣고 기다리고 관찰해야만 하겠습니다. 양보에 관용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타인에 대한 얘기, 내가 처한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대처할 거에 대한 얘기였다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저는 학생들과 만나는 입장이다 보니 비언어적인 방법, 아닐 비자겠죠. 언어가 아닌 비언어, 표정이나 몸짓이 훨씬 더 언어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을 할 때 표정을 같이 이렇게 가야지 하나도 안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 그쵸?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되는 기대감, 온몸으로 나는 너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
이것은 학생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데요. 이거는 저의 직업 때문에 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여지없이 준다면, 온 마음으로 준다면 긍정적 효과를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겠고요. 사람들은 실제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된 지지와 확인을 원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나 자신, 이때 그렇게는 감정적인 거겠죠. 또 나에게 감정적으로 하는 남도 있을 겁니다. 나, 그 남으로부터 둘 답니다. 나는 선한데 남은 악해가 아닙니다. 나 자신도 경계하고 그런 남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이때 사람은 나도 포함되는 것이겠네요. 하나의 현상처럼 일단 관찰하는 겁니다. 프레임이란 단어는 제가 그냥 써본 말인데요. 안톤 체호프는 유명한 작가이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너는 게을러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안톤 체호프는 자신의 인생만 변화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명이 공개되면서 거론되면서 이분의 인생이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죠. 꼭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그 불행의 덮개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가족들도 다 구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가족이 행여 나에게 어떻게 나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를 향한 규정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갇히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였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유명한 사람 있죠.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요. 되게 유명하대 명성에 현혹되지 말기. 그리고 그런 사람일 거야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기. 이렇게요. 그럼 뭐죠? 세상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 보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쉬워지냐면요.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는 세상은 그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이죠. 어떤 세상을 살고 싶으신가요? 방식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탐험가라고 생각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탐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마무리 메시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아모르 파티. 저는 이 책의 정답은 아모르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모르 파티 하니까 김연자님이 떠오르시나요? 그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니체의 말을 노래 제목으로 삼으시다니, 김연자님 그분은 참... 네, 집중하겠습니다. 진지해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에 공헌할 책임이 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띄어쓰기 이거 어쩌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가 만나고 내가 태어나기까지 그 무수한 얼마나 많은 우연적 요소가 딱 맞아떨어져 있는지 이 놀라움에 주목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우리의 존재도 사실은 결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사실 끝까지 읽지 못했고요. 읽다가 쉬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좀 한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보이시나요?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이 말과 이 메시지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우리가 운이 좋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행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장기이든 단기이든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집중하며 기민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평창의 한 펜션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손수 지으셨다는 사장님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계속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계속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그때는 제가 그 위땡땡이라는 그 어떤 어플에서 사이트에서 그 할인 쿠폰을 받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되게 저렴하게 갔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3개 동에 불과했던 그 펜션이 몇 개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시설도 훨씬 좋아지고. 네, 잘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때 말씀 감사히 새기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계속,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집중, 기민함. 물론 창의적인 방황, 탐험의 여유는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자를 생각해야 되고 상실되는 게 없는지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멍하니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높은 수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탁월해지기 위해 분투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름이 100% 국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100% 국어라고 작년에 오픈하면서 이렇게 삼은 이유는요. 제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프로다워지고 싶다, 100%를 채우고 싶다라는 퍼센트의 이미지, 느낌과 의미와 그 프로다워지고 싶다라는 것이 강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분투 중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첫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건 불완전하고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처음 찍은 영상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고 일부는 반드시 폐기하라. 인생은 짧고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인생 모토를 가졌다고 합니다. 부단히 엄격하라. 부단히 끝도 없이 엄격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아모르 파티를 말했습니다. 뜻이 중요하겠죠?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 같죠? 운명과 사랑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철저히 고수, 지켜나가는 것이 대안입니다. 대안이요? 네. 언젠가 끝, 이 끝이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데라는 회피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한 나의 처방전은 아모르 파티다. 있는 그대로 외에, 있는 그대로 나 자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미래도 과거에도 영원히. 필연적인 일을 단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 여러분은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지 끊임없이 또 생각하면서 이성과 감정의 팽팽한 힘싸움이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면서 내 이름 석자, 그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의미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이 세상과 내 주위의 타인과 발견하듯이 현명하게 싸우면서 이 세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박하게 담아본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